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했던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5대 비리를 비롯한 중대 비리자들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깨끗한 공직 문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안마다 발생 시기와 의도, 또 구체적인 사정, 비난 가능성이 다 다른데 국정기획자문위와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의 협의를 통해서 현실성 있게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25일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인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야당이 대통령의 직접 입장을 듣고 싶다,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결국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그 유감 표명을 사실상 한 셈인데요.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지금 6월 이 국회가 임시국회가 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정대로 하자면 오늘부터 인준안이 통과가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 위장전입 문제 때문에 이 논란이 커지면서 오늘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그 인사청문안이 지금 채택도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취임하자마자 바로 이 총리 후보자를 지명을 한 것은 빨리 내각을 안정시켜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는데 이런 논란 때문에 국회에서 인준안이 통과가 지연이 되면 될수록 이 국정 안정이 어려워지니까 네. 대통령이 직접 무마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5대 중대 비리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명쾌하게 밝혔죠? 이유를? 네, 맞습니다. 오늘 그 대통령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애초에는 담화문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5가지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이 5가지 5대 원칙에 대해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인사청문회에서 특히 많은 문제가 됐었던 사유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실제로 꼭 이 원칙대로 지키겠다. 다만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인 조금 문제가 있었다. 라면서 어떻게 보면은 유감 표명인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유감 표명이 아닌 것 같은. 네. 지금 잠시 저 화면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화면입니다.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긴급 회견을 하는데 내용 들어보시죠. 제가 좀 밝혀드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배경은 1999년, 2000년 사이에 저희 남편이 학교에서 안식년을 얻어서 아이 셋을 다 데리고 미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미국에서 1년 교육을 받고 2000년에 다시 돌아왔을 때 제가 그 큰 딸아이가 미국에 있을 때 좀 적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제가 많이 봤고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 이제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가 다시 학국에 적응하는데 좀 더 편한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다니던 이화여고에 꼭 묻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마침 아는 은사께서 그 주소지를 소개해 주셔서 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었고 그리고 아이가 이화여고를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 주소지에 누가 사는지 소유주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집이 저희 친척집이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그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제가 당시 제네바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장 중 여러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뉴욕에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청와대 측에서 저희 남편한테 연락을 한 모양이고요. 저희 남편은 그 전입 과정에서 아무런 그 역할이 없었고 제가 엄마가 단독으로 한 일이었는데 청와대 쪽에서 물어보니까 혹시 아마 그게 친척집이었지 않아?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한 모양인데 친척집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밝혀드리고요. 이게 2000년에 제가 딸아이의 안녕을 위해서 그러면 생각 없이 이렇게 행한 일이 이렇게 여러 무리를 잇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특혜라고 생각은 안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전 고장의 건설직도 특혜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요. 본인에 대해서 일고 있는 위장 전입 그리고 친척집이라고 언급했던 부분, 자, 이 부분들이 거짓 논란이 일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해명을 나섰습니다. 원래는 청문회장에서 밝히겠다라고 하고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었는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입장을 발표한 마당에 장관 후보자 적극적으로 이제 회견을 해서 밝힌 것 같아요. 네, 사실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지금 강경화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하기까지는 불과 30분 전에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었는데요. 네. 어떤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할지는 공지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일각에서는 혹시 그 외교관 어떤 그런 외교관들의 특성상 네. 명예를 중시하는 그런 분들이기 아하. 때문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처럼 드롭하지 않겠나, 사퇴하지 사퇴를? 않겠나 이런 네.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저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 걸로 봐서는 네. 적어도 인사청문회 과정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 임명 과정까지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소명할 건 소명하고 가겠다.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스탠스를 지금 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위장 전입도 위장 전입이지만 이 거짓 논란이 더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실 친척집이라고 했던 부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화여고 당시 교장 선생님 명의로 된 그 집이었고 그렇다 보면 당연히 친척집이란 말은 거짓이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밝혔어요. 남편한테 청와대 측에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너무 쉽게 편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다. 네. 어떻게 이제 보십니까? 저게 해명이 될지 네. 아니면 더 큰 논란으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그 위장 전입을 시인한 거고요. 이 자녀에게 이화 여고라는 특정한 이 학교로의 어떤 그 입학을 위해서 그 은사의 소개로 특정 주소로 옮겼다는 것을 시인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위장 전입은 두 가지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후기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녀의 어떤 학군 선택에 유리함을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하는데 그 후자의 얘기를 지금 인정을 했는데 그것이 정말 좀 부당하다라고 느끼는 국민이 많을지 아니면 뭐 외국에서 살다 와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위장 전입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언론의 취재 과정에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언론에서 처음에는 청와대에서 발표했죠. 네. 조현옥 이제 당시에 먼저. 그 인사수석이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보다는 본인의 능력이 지금 더 필요하다라고 했어서 이제 친척으로 알려졌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 입으로 친척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언론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현재 전세권을 설정했던 게 처음에는 이 강경화 후보자의 은사였던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 이름으로 돼 있다가 네. 아마도 그곳을 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기숙사라기보다는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배려한 숙소 같은 걸로 마련을 했다가 그게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의 이름으로 돼 있으면 안 되니까 나중에 학교법인 이름으로 아예 바뀌었던 걸로 보고 네. 거기에 이제 주소만 옮겨놨던 셈이 되는 거고 네. 지금 아까 잠깐 언급하신 분은 이 부분을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이화여고라는 곳이 그러면 강경화 후보의 딸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른 학생이 못 들어간다거나 아하. 아니면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인데 어떤 특혜성으로 인연이 있어 들어갔거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되면 네. 학군의 편의를 위해서 옮긴 건지 네. 아니면 강경화 후보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 이제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인지 확인이 되겠죠. 네. 자, 지금 위장 전입한 날짜를 보면요. 2000년도였고요. 강경화 후보자 본인과 첫째 딸을 일단 7월 24일 날 그 해당 전셋집에 이제 말하자면 그 명단을 이름을 올리고 주소지를 옮긴 겁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후에 남편과 둘째, 셋째도 같이 주소지를 옮기는데 불과 일주일 뒤에는 다시 남편과 둘째, 셋째는 또 전출을 하는 신고를 하거든요. 이게 들락날락한 이유는 뭘까요? 아니, 그 이유는 뭐 취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 강경화 후보자가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첫째 딸의 이화여고 입학을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한 것을 시인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8월 30일 날 전출된 것은 그러면 둘째 딸과 셋째 아들은 어디로 전출이 돼서 어느 학교에 배정이 됐는지. 네. 근데 이런 또 2차 문제가 좀 파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불거진 것은 첫째 딸의 이화여고 입학을 위한 위장 전입 사실이 밝혀진 거고 앞으로 이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어떤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 밝혀질 내용은 그러면 왜 이렇게 빨리 또 전출을 했느냐? 네. 둘째 딸과 셋째 아들의 어떤 학교 입학 문제와 관련이 됐느냐? 네. 이것에 대해서도 이 명쾌한 좀 해명과 소명을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경석 기자는 아까 이 강경화 후보자의 이 해명 다 해소가 될 만큼의 충분한 해명이었다고 보시나요? 저도 사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있었는데, 하나는 왜 하필 이화여고의 전 교장 선생님의 집에 전세를 살았냐였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취재를 해본 결과, 네. 당시 이제 이름을 올리셨던 교장 선생님이 연세가 80대 후반이십니다. 네. 그러면서 본인이 사실 강경화 후보자와는 개인적인 인연은 없었다. 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소명이 돼야 될 것 같고, 왜 네. 하필 그 집에 전세권을 설정을 해서 위장전입 논란을 불러일으켰는지 네. 그 점을 한번 조금 짚어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방금 아까 얘기한 자기 딸의 문제 때문에 위장전입을 했다, 이건 시인을 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위장전입의 목적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투기나 강남 학군 내지는 소위 좋은 학교로 가기 위한 그렇죠. 발판, 이런 편법, 이거에 대한 또 비판 여론이 많기 때문에 아마 여론의 추이를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급하게 저렇게 긴급 기자회견을 한 것은요, 교장 선생님 집이었다라는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그런 편의를 학교 측하고 짜고 봐준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굉장히 큰 의혹의 눈길이 좀 생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의혹이 아니다라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여기에서 해명으로 이 의혹이 멈춰질지, 네. 아니면 또 다른 의혹으로 번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본격적인 인사 검증이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논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과거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청문회에서 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논란이었는지 들어보시죠. 5.16은 쿠데타입니까? 혁명입니까? 5.16에 관해서는 헌법 전문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5.16 군사 쿠데타입니다. 후보자이기 때문에 말이 곤란합니까? 그건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1979년 12월에 법무관으로 임관을 했습니다. 첫 임기가 광주 31사관 검찰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5.18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에서 바로 이 이력 때문에, 그러니까 광주 항쟁 당시에 광주 육군 31사단에서 근무하셨다는 이력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 병역임을 위해서 가서 그 31사단에 근무를 하다가 80년대 광주 5.18 항쟁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원래 전교사 개헌국법에 의해 법무사 역할을 겸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맡았었습니다. 그러나 검시를 하는 것은 일반 민간 검사들과 그리고 군의관 그리고 민간 의사들과 함께 검시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81년에 무려 군 생활 하시면서 상을 3번이나 타셨더군요. 이렇게 상 탈 정도로 열심히 군부 정권에 협력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상이라는 게 그때 모든 군인들한테 주는 국난 기복 기장을 다 주었습니다. 그 군대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 외의 다른 상은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자, 야당 청문위원들이 이 군 감찰관 당시 김희수 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군 감찰관 했었던 시기를 굉장히 문제 삼고 있거든요. 그때가 5.18 민주항쟁 그때인데 이유가 뭡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김희수 헌재 재판관의 경우에는 국회 추천 몫으로 이게 헌재 재판관이 됐는데, 네. 근데 이제 국회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야당의 어떤 추천을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네. 야당과 가까운 분이었거든요.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당시에 31사 법무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 5.18에 연루됐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제 재판을 아하. 직접 지휘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는 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재판 결과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도 5.18 단체들에서 이렇게 반대를 했었고, 그 반대하는 얘기를
이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이 의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실 설명드릴게요. 저는 이거 보면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단장으로 했을 때 훈장 그렇죠. 받았다, 예. 훈장 받았다. 그거하고 비슷한 논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저 김인수 후보자 같은 경우 군 법무관이죠. 네. 그러니까 사법시험을 봐서 연수원에 있다가 군 대신에 군사에 복무를 한 대신에 법무관으로서 이제 대신 네. 일을 한 거고 거기에 실권이 없습니다. 지금도 군판사들은 군판사가 있고 군대 내에 그러니까 법조인이 아닌 군 지휘관이 사실상 판사를 하고 그 밑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역할입니다. 군법무관. 그렇기 때문에 저거가 수상 이력이 있었다거나 재판을 했다거나 하는 것은 김인수 당시 법무관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제일 먼저 지금 해결돼야 될 부분이요.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총리 인준안이거든요. 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네, 오늘 그래서 국회의장이 주재했던 사당 원내대표 회동에 전병헌 대통령 정무수석과 수석비서관까지 배석을 해서 네.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논의한 결과 자유한국당, 제1야당이죠. 자유한국당은 받아들이기 어렵겠다라는 뜻으로 의견을 모았고 반면에 국민의당은 의총 결과 대승적으로 협력하겠다. 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협력을 하겠다.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전제 조건을 따로 달지는 않았는데 네. 오늘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한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해소가 됐다. 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6월 임시국회에서 이번 주 수요일에 또 다시 한번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만약에 그날 오전에 국회 인사청문 특위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거나 어쨌든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인준 표결 절차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변수가 지금 아까 보셨듯이 강경화 장관 후보자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다른 어떤 국무위원들 내지는 내각 인사들에 대한 검증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여기서 조금 더 수습을 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남은 3일 동안 과연 이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사들에 대한 인사검증이 어디까지 이루어질 것인가. 네. 이걸 한번 지켜봐야지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도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또 한 명의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있죠.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자, 이 국정원장의 대북관은 굉장히 중요하죠. 서훈 후보자는 북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작년 6월에 한 개간지에서 북한의 체제를 안전하게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제가 김정은 정권의 체제를 보장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런 거죠. 그 핵무기가 자기의 체제를 보장하고 정권의 생명을 보존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왜 그들이 그걸 개발하는가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쓰러졌을 때는 사실상 김정일 입장에서는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본격적인 협상을 했다면 많은 양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예를 들어 정권 안전 보장을 위해서 김정은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를 요구한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를. 그건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 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는 좀 입장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물리적, 장소적으로 국내 정보, 해외 정보를 구분하기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없애야 되겠다는 것은 선거 개입 행위, 기관 사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절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표현이 국내 정보를 폐지하겠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의 소신은 이 정부 5년 안에 반드시 국정원은 정치로부터 완전한 단절을 이뤄내야 남북 정상회담은 필요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도적인 측면에서 대화하고 지원할 겁니까? 대화가 쉽게 될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태도 변화가 있고 진정으로 마주 앉아서 대화가 돼야 그것이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를 폐지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제가 찬양고무죄를 폐지한다 안 한다보다는
천연고무죄가 남용됐고 이제는 거의 뭐 적용이 되고 있지 않죠. 자, 일단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약속,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건 뭐 의지의 문제긴 한데요. 네. 방금 이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로부터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이제 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사실 국민이 바라는 이 국정원의 모습은 이 정치에 개입을 하거나 이 정치에 관여를 끊는 것 못지않게 정권의 국정원으로 기능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이 국정원으로 거듭나는 것을 더 많은 국민들이 좀 바라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으로 좀 거듭나는 것이 진정으로 이 국정원이 거듭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청문위원으로 나선 김병기 의원은요, 이 서훈 후보자 본인보다 내가 더 서훈 후보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뜻의 이야기였는지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공약하신 5대 비리가 무엇인지는 잘 아실 텐데 혹시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뭐 제 판단으로는 크게 저촉되는 사항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원장 내정자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장 내정자가 국정원에서 약 28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본 의원에게 몇 번이나 혹시 신원 재검증을 받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적어도 6번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6번 받았는데 승진할 때부터 신원 재검증을 정밀하게 다시 받는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럼 4급부터 차장까지 받으셨으니까 5번 저한테 받으셨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으로는 최초로 북한의 경수로 사업을 공식 파견돼서 약 2년간 상주한 바 있으시죠? 굉장히 위중한 시기였기 때문에 가혹하리만치 엄격한 신원 재조사를 특히 사상 문제에 대해서 받으신 바 있죠? 제가 왜 지명됐는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명령을 받고 갔습니다. 그때 유서 쓰시고 가셨잖아요. 뭐 그 당시는 뭐 남북 간에 굉장한 냉엄한 시대였기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갔었죠. 그때 근데 신변의 위협이라고 그러시지만 담담하게 가시던 모습이 사실은 지금도 선합니다. 굉장히 서로를 되게 칭찬해주는 훈훈한 분위기였는데, 글쎄요, 북한의 경수로 사업 당시에 유서를 쓰고 갔다,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을까요? 그 당시가? 그때가 이제 1994년에 미국과 북한이 제네바 기본 합의에 따라서 이제 너네들 핵 만들지 마, 우리가 경수로를 지어주겠다, 이렇게 그렇죠. 합의를 한 거였고요. 근데 사실 그때가 이제 아마 북폭, 이른바 클린턴 정부에서 북한을 때리겠다고, 그리고 나서 그때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거를 저지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감은 엄청나게 조성이 돼 있었던 때였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유서를 쓰고 갔을 개연성이 너무나도 농후한 상황이었고요. 또 1972년도에 이제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처음으로 이제 이우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을 특사로 보낼 때도 중앙정보부장 이우락 씨가 유서를 쓰고 청산가리 캡슐을 지니고 갔다는, 이렇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중앙정보부, 그 안기부,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국정원으로 이어지는 그 어떤 정보 첩보 계열에서의 하나의 어떤 전통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이 김병기 의원의 그 인사청문 질의 내용을 보시고 왜 저런 질의를 했을까 좀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죠.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길래? 그 김병기 의원은 이게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인사 담당자로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승진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신원 재검증을 매번 받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훈 원장이 이제 계속 6번 가까이 승진하는 동안 인사처에 근무하면서 신원 재검증을 실무적으로 했기 때문에 김병기 그러니까 서훈 원장보다도 오히려 실무적으로 담당하면서 내가 그 서류를 받기 때문에 더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뉴스탑10 5가지 소식 살펴봤는데요. 6위 소식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